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로 34이 되는 여자입니다. 올해 초에 해가 넘어가면서 이혼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네요. 3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과는 그렇다 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자기애가 강한 시집도 못 간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지요. 신우의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제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던 시부모님은 물론 제가 신우에게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다 몰아가던 남편의 잘못도 이혼에 한몫했습니다. 남편의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연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저랑도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 다니고 있던 신우였으니 신우에 비해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제가 시가족들의 눈에는 당연히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을 테죠.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 남들보다 배는 노력했을 신우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해본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서 뒤처지는 스펙은 아니었지만 신우가 이뤄놓은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어요. 그런 신우는 시부모님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신우의 나이가 33이었고 신우는 그때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의 말로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게 뭐 흠이나 되나요? 본인이 능력이 되고 혼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도 딱히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던 신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는 누구보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소개를 주선하는 데만 1년에 몇백씩을 쓰고 있었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들락거리면서 어떻게든 짝꿍을 구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우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처음 가족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물어보지 않으시던 저의 출신 학교라든지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저를 자기 자신과 비교해가면서 잘난 척을 해댔기에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이혼하기 직전처럼 신우 편을 들던 게 아니라 제 편이었으니 저에게 귀뜸해주기를 누나가 시집을 못 가서 저런다고 자기보다 일찍 결혼하는 우리한테 배 아파서 저러는 거라 이해해달라고 말해줬었거든요. 신우의 행동들이 거슬리기는 했지만 저도 나름 그런 행동들이 신우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저를 걸고 넘어지니 저도 인내심에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신우가 다니던 학교보다 유명세는 떨어질지언정.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신우가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을 덜 줄지언정. 저는 제 삶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까내려야만 속이 후련했는지 계속해서 자기 잘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이대로 가다간 제가 한번 뒤집어 엎어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서 신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확신이 든 게 신우가 남자가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성격이 괴팍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회사 다니며 연봉도 높은 편이니 경우에 따라서 신부감으로 모자라는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의 저런 만행도 신우가 남자가 생기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 저도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발벗고 나서서 소개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저도 주변 사람들 연줄 통해서 신우와 만날 법한 남자들 여러 명을 소개시켜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신우가 결혼하기도 전에 제 평판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기애가 강한 신우는 웬만한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에 비해 직업이 어떻고, 이 남자는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나이가 많아서 싫다, 차가 없어서 싫다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퇴짜를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까지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신우가 눈이 아주 많이 높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애는 뭐 그렇게 강한지 아주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매너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외모가 남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정도로 경국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바라는 건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신우가 학교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하지만 전문직 여성들에 비하면 돈도 쓸어 담을 정도로 버는 것도 아닌데 주제 파악을 저렇게 해서야 어디 결혼하겠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신우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세상 그 어떤 남자를 데려다 놓아도 신우의 눈에는 차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몇 번 더 소개시켜주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신우한테 질려서 신우와 교류하는 횟수를 거의 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신우를 마주치는 건 명절 때 몇 번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걸 포기한 이후로는 자주 만나지도 않아서 직접적으로 저의 삶에 크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겠다고 나대기 시작한 작년 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새해가 밝은 날 시댁에 방문했는데 신우가 그날 현재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마 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처음 가족들 앞에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부모님이 신우를 자랑스러워하기는 하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시장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신우를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나서서 결혼 상대가 있다는 듯이 말하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신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조건 맞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백마탄 왕자님만 찾던 신우가 결혼 상대를 찾았다는 말에 저는 신우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눈을 낮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신우에게 그래서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지금 만나는 상대가 재벌가라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재벌가 남자라니요. 신우가 재벌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신우가 처음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벌이세라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벌가 이세가 하고 많은 예쁘고 젊은 여자 냅두고 뭐하러 신우를 왜 만나느냐 직설적으로 따져 물을 수가 없으니 그저 의심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다행히 제가 궁금했던 걸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물어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자랑처럼 이 사실 저 사실을 늘어놓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그러다가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어쩌다가 이런 훌륭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냐는 질문에 신우가 아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모두 앞에 해왔습니다. 그 말에 여태까지 잔뜩 들떠계시던 시부모님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의문에 답을 찾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궁금하지조차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신우 기분을 살피며 최대한 실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으나 신우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는지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 때문에 채팅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재벌가 사람임은 사실이라며 어떻게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난처해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채팅으로 결혼 상대를 구하는 재벌가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냐고요. 요즘 꽃뱀 말들이 많은데 형님 혹시 방울뱀한테 물린 것 아니냐고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요. 저는 사실 저 말이 신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신우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남편은 옆에서 배꼽을 쥐고 웃더라고요. 방울뱀이 뭐냐고 하면서 웃기 시작하니까 시부모님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셨는지 결국 따라 웃게 되었어요. 신우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해 보였는데 여태껏 저를 괴롭혔던 걸 한 방 먹여주는 기분이라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와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재벌이세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이 사람을 알기나 하냐면서 방방 뛰는데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뿐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거지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생각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원래 말한 목적을 설명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크게 믿고 있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라는 그 남자가 직접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간은 그날로부터 조금 지나서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연휴 시작 날과 설날 당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남은 연휴 기간을 친정에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설을 보내고 친정으로 향한 당일날 신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다시 올라오라고요. 힘들게 고생해가며 친정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짜고짜 올라오라는 말에 왜 저희가 다시 올라가야 하냐고 따지니 제가 방울뱀 들먹이며 뭐라 했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데도 너 같은 의심병 환자들 때문에 연휴에 힘들게 시간 내가지고 지금 시댁에 방문하기로 했으니 너네도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겸사겸사 그날 일을 자기한테 사과도 하라 뭐 이런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내려온 친정이었던지라 가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었는데 신우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괜히 참석 안 해봐야 나중에 말만 더 나오고 신우만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따로 상황을 설명하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이 되어서 시댁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연락을 받고 간 곳은 그 호텔 안에서도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식사 가격도 가격이지만 명절 연휴에 어떻게 예약을 해낸 건지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갔더니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신우의 남자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당시에 방역수칙 때문에 저와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따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신우 남자친구는 인물도 훤칠하고 매너도 엄청 좋았습니다. 나이는 남편과 비슷해 보였는데 솔직한 마음은 재벌가라는 사실을 빼고 보더라도 저 정도 남자가 뭐하러 신우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느낌이 컸어요. 식사하면서 멀리서 신우네를 바라보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기가 센 신우가 냅킨으로 남자친구 입 주변도 닦아주고 쩔쩔매는 꼬라지를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안 어울리는 한 쌍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솔직히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저와는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남편도 밥 먹는 내내 또 우리 누나한테 꼭 사과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새해 첫날에 신우 남자친구를 부정하면서 의심했던 걸 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예비사위가 하면서 이미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눈치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은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뭉치자고 하면서 어디로 향하더라고요. 도착한 곳에서 메뉴판을 보니 술 한 잔에 무슨 몇만 원씩 하는 비싼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자주 오는 곳인지 신우 남자친구를 향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한테 재벌가 매형이 생긴다고 신이 난 분위기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택시를 잡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굳이 저희를 불러세워서는 자기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자기 자동차를 보여주는데 자동차를 보여줄 때는 신우보다 오히려 제 남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언젠가는 꼭 타보고 싶다던 차값만 해도 몇 억에 달하는 외제차였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누나가 또 저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누나가 인기가 없던 게 아니고 재벌집 같은 데서는 먹여주는 스타일이라서 평범한 남자들은 누나의 아우라에 밀렸던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처음 남자가 있다고 했던 날에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이 모든 걸 초월한다고 하지만 신우와 그 남자를 나란히 두고 보면 여태까지의 저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안 어울리는 한 쌍이었으니까요.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 드라마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커플이 어디 있냐고 어디 욕 한 바지 먹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신우의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은 이후로는 신우의 남자친구와 저희 부부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는 자기가 재벌가라고만 소개했지 어느 재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신우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술을 마시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끈다고 해도 굳이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는 따로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끈덕지게 물어보니 신우 남자친구가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재벌가 출신은 맞지만 서자 출신이라서 세상에 알릴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여태껏 일궈놓은 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싶다고 합니다. 첩 출신인 어머니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다 흐리멍텅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승계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집안이 정 궁금하면 모자란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재벌 집안을 검색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신우도 이 말은 처음 들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신우가 언제부터 저렇게 공감 능력이 좋았는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 돈은 많아 보이지만 저렇게 숨기는 게 많은 것이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신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급한 회사 인수합병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분간은 해외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작별 인사랍시고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텔방까지 잡아줘서 송별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부탁해서 외제차를 맡겨주고는 공항까지도 바래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출국 수속이 끝나고 비행기 타러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신우의 남자친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외제차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야 했는데 남편은 자기 드림카를 몰아봤으니 인생의 소원을 성취한 것 같다며 엄청 벅차올라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는 동안은 신우가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다시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제가 먼저 꺼냈으니 제가 먼저 신우 심기를 건드린 게 맞긴 한데 신우는 그렇게 소시민같이 사니까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라면서 남자친구가 돌아올 때 몸 명품 가방을 사오기로 했네. 어쩌네 자랑처럼 떠들더라고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들지 못할 만한 가방이라고요. 거기까지 다 좋았었는데 문제는 신우의 남자친구가 한국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한가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가족회의를 한답시고 저희 부부를 소집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신우가 앞뒤 다 잘라먹고 다짜고짜 저희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니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적금 깨면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곧바로 저희 재정 상태를 오픈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로는 택도 없겠다고 말하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까지 물어보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뭐 숨길 일이냐면서 현재 저희 집이 시세가 얼마고 얼마 정도 한다고 전부 다 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 좋았던 촉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신우는 그러면 저희 적금을 깨고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오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3억을 대출받아오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신우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곧 있으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떠서 지금 그쪽에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대출이랑 뭐가 연관이 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자꾸 잘라먹지 말라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회사 인수합병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큰 거래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며 신우에게 혹시 그 돈을 자기 대신 구해서 입금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자그만치 10억이었고 신우가 여태껏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도 택도 없으니 시부모님 노후 자금을 합치고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필요하다는 그 액수를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여태껏 신우 남자친구에게서 느꼈던 사짜 냄새가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다들 제정신들이냐고. 신우가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냐며 정신들 차리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성질을 내면서 네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뭘 알고 떠드냐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퍼붓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남자친구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그리고 갚기로 한 날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 사람이라 신용은 확실하다며 자기 남자친구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쪽에서 빌려준 10억을 20억으로 갚아준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와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코 저희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면서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무슨 회사 인수합병을 10억으로 하냐고. 동네에서 장사 잘 되는 족발집도 권리금 생각하면 그 돈 주고 못 살 거라고. 어디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면 강남 사는 사람들은 회사를 12개씩은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네가 재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나 하냐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 3년 동안 고작 3천만 원밖에 못 모은 거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든 말든 그걸로 손해를 보든 말든 저는 그런 검증되지도 않은 위험한 일에 내 집까지 담보로만 들어가며 돈 마련할 생각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 10억을 20억 만들어서 그 돈으로 감자를 삶아 먹던 쪄먹던 알아서 하라고. 저희는 빠지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점이 하나도 없고 수상한 구석 투성이인데도 남편은 저보다 자기 누나 편을 들더군요. 신뢰관계라면 이미 그동안 많이 쌓지 않았냐고. 자기가 볼 때는 누나의 남자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어딜 봐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따지니 공항 갈 때도 그 비싼 차를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우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한테 사준 밥이며 술이며 마지막 날 송별회를 했던 호텔방까지 그런 것만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 돈은 할 텐데 그런 사람이 고작 10억대 먹자고 버리는 일이 아닐 거라고.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신우보다 더 신우 남자친구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없다고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에 저는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남편이 알았다고 대답하길래 저는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고 제 뜻을 따르기로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분할해 줄 테니 이혼하자고요. 10억이 20억이 되는 장사인데 계산이 안 되느냐며. 우리 3년간 모은 게 3천이라고. 이대로라면 3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겠냐며. 이런 일확천금의 기회를 자기는 놓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이면 어쩔 거냐고 물으니 저한테 오히려 사기꾼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네가 어디 가서 그 3억을 벌어오기라도 할 거냐면서 어깃장을 부리는데 이제는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말 그대로 연끌을 해서 끝내 그 금액을 맞추더라고요. 모자란 돈은 친한 친구에게서까지 빌렸나 봅니다. 합의 이혼이라 이혼까지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숙려 기간 동안 저한테 와서는 너는 내가 부자 되면 다시 받아달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까불거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신우 남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는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사기꾼이 돈 떼먹고 도망갈 거면 지금 나랑 술을 마시고 있겠냐고 하면서 평생 그렇게 월급쟁이 생활만 하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신우 남자친구가 인수합병 건만 잘 끝나면 그때는 자기 회사로 불러서 높은 자리 하나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나요. 돈 얼마에 저렇게 변할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이혼한 게 잘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후에도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내 집 생활 하다가 회사 근처에 월세방살이를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한 점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연락도 끊고 있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예상이 맞았다고 할 일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사짜 냄새 물씬 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신우의 남자친구는 재벌가의 서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던 가짜였던 겁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신우 말고도 그 남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떼먹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번드르르한 외제차와 비싼 호텔, 식당까지. 당한 수법이 모두 똑같았어요. 돈을 펑펑 써대면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신뢰와 호감을 얻고 그걸 빌미로 마지막에 가서는 큰 돈을 요구하는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일단 한 명의 여자에게서 그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그 여자에게 돈을 또 빌려서 또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꺼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마지막에는 큰 돈을 뜯어내고 잠수를 타버린 거였어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은 물론 신우고 남편이고 정말 주변 지인들 돈까지 해서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은 돈이었어서 당장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면서 제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자기만이라도 일단 살려줄 수 있겠냐면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일 없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겠냐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떠난 게 있으니 그 이후 일은 저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락해서 할 말이라곤 뻔한 이야기밖에 없을 테고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가는 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정까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좋은 모습으로 끝내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보고 못 배웠다며 저를 무시하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신우, 시부모님, 그리고 제 남편이에요. 그 벌을 달게 받았다고 속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안쓰러운 마음뿐이네요. 사실 진짜 나쁜 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사기꾼 녀석이니까요.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던 간에 아무쪼록 전시 가족들이 별탈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녀석도 얼른 잡혀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죄를 달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신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사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운명의 짝과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사연을 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주변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라며 저희를 천생연분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사소한 이유로 바보같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면 말이 잘 통하고 즐거웠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결혼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사귄 지 1년이 좀 지나서부터였어요. 다른 연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남자친구가 제 결혼 상대로 어떤지,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나 식구들은 어떤지 대략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친구들 하나둘씩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차하며 뒤돌아보니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조바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마음속에 더 깊숙이,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학원 선생님이고 남자친구는 공무원입니다. 사람들이 남자친구의 나이와 직업을 알고 나면 그래도 7급 정도는 예상하더군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경우 오랜 시간 중소기업을 다니다 3년 전에 독하게 마음먹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케이스로 9급 공무원입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을 때 합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수입면에서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사정이 좋았고 반면 남자친구의 직장은 안정적이었지요. 학원가는 너무 치열해서 올해 학생이 많이 모인다 해도 다음 해에 어떤 변수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남자친구가 20살 무렵 타지에서 혼자 지내시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셨고 이후로 어머님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보다 2살 많은 언니를 홀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어머님의 원망이 너무나 커서 아버님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어디에 묻혀 계신지 아니면 뿌려지셨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 슬픈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제 마음도 아프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걱정이 되었던 건 남자친구가 보이는 어머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걱정이었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는 남자친구네 사정이 어떻건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건 제 개인사와도 연관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십니다. 10살이나 나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는 편이셨어요. 지금은 그나마 저와 동생이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에게 맞서니 그 기세가 많이 죽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친할머니를 자그만치 17년이나 모시며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별것도 아닌 걸로 어지간히 저희 어머니 잡들이를 하셨지요. 아버지의 무기나에 할머니께서 엄마를 하대하셨고 무시하셨더니 나중엔 고모들도 저희 어머니께 함부로 대하더군요. 그로 인해 어머니가 부엌 한 구석에서 숨죽여 우시는 것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 어머니는 자유의 몸이 되셨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식 둘 키우는 것보다 시어머니 한 분 모시는 게 몇 배로 고되고 힘드셨답니다. 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의 인생을 그토록 오래 지켜봤으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이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어머니하고는 안 살 거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냐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제 성격이 실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우려했던 바와 달리 남자친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만 있으면 된다면서 자기랑 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의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 이 약속 때문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식을 준비하는 이 바쁜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 간을 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남자친구의 누나가 출산을 하면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다는 언니가 출산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니가 병원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제 남자친구나 어머님이 나서는 눈치였어요. 보통 제 친구들을 보면 누나가 남동생한테 지극하긴 해도 남동생이 누나한테 지극한 경우는 별로 없었기에 남매지간이 각별하네 싶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바로는 상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임신부터 덜컥 하게 되면서 상대 쪽이 완전히 뒤집어졌답니다. 애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키우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는 아예 상대 남자 쪽에서 얼굴도 비추지 않더랍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울분을 토하듯 언니의 예비 시댁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애까지 낳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에서 왜 언니를 반대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이 언니가 모아둔 돈도 없는 데다가 자기가 시집가면 친정어머니께서 혼자 되시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달에 용돈으로 50만 원씩은 드리고 싶다 했답니다. 언니 딴에는 속이기 싫다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그랬다네요.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솔직한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걸 뭐 한다고 그 자리에서 떠드나. 바본가?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당신 누나 바보냐고 할 수도 없고 뭐라 위로해줄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결국 남자 쪽에서 신우에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일단에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그 남자 집안 아이가 맞으면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언니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걸거나 제가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언니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자기가 뭔가 느낀 바가 있는지 예전보다 훨씬 생각이 많아진 눈치였거든요. 이때부터 저도 기분이 좀 쎄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은 처음 써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연은 정말 즐겨 듣거든요. 그래서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나한테 신우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요. 그래도 설마 싶었는데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조카가 너무 귀엽다며 조카 보러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어지간히 저를 졸라대더라고요.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라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에 근 2주 만에 집에 가볼 수 있었지요. 남자친구는 약간은 어설픈 자세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외출 중이시고 언니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면서 저더러도 한번 안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아서 잘못 앉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귀여워서 요리조리 살피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귀엽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답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듣고는 약간 의아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그러게 하고 넘겼습니다. 남자친구는 곧이어 그러면 올해 말에 결혼하고 내년에 애 갖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내가 한 세네 살쯤 되면 우리 엄마랑 같이 살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우리 엄마 누구? 싶다가 어머님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도 물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나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옆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 어머님이 누나와 자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게다가 혼자서 누나와 자기를 키우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답니다. 그런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산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나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가슴으론 이해가 되었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건 맞지만 저희 부모님이라고 고생 안 하시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못 모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도 봐주실 거고 반찬도 해주실 거고 정말 잘해주실 거래요. 저는 남자친구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해서 싫다고요. 남자친구는 살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냐면서 일단 살아보고 서로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그때 따로 살면 되지 않냐입니다.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는 몇 분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자고요. 남자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게 말이 되냐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파시고 오빠랑 나랑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 보태고 어머님이 이 집 파시고 다 긁어 모아서 아파트 큰 거나 주택 사자고 거기서 다 같이 살면 되겠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면 자기 누나는 어디 가서 사냐입니다. 그래서 글쎄 그건 모르겠다. 언니도 모아둔 돈 있을까? 하긴 일단 집값이 얼만지 봐야겠다. 집값을 보고 4등분해서 각각 부담하면 될 것 같다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줬지요. 남자친구가 지금 자길 매기려는 거냐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4등분을 하냐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고 어머님은 혼자시니 아버님 대신 신우를 쳐주면 되니까 3등분을 하잡니다. 자기 딴에는 논리적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거였지요. 결국 제가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쏴붙였습니다. 언니가 당신 키웠어? 아니잖아. 그리고 언니 오면 언니 애는 어떡할 건데? 언니 애는 계속 커갈 거니까. 그럼 뭐 걔한테도 보태라고 해.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한동안 어이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니 그럼 이 결혼 못하겠네라고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그러게 오빠가 싫다면 이 결혼은 못하지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쯤부터는 솔직히 남자친구나 저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말이 좀 세게 나갔어요. 수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서로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자친구가 저더러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지금 자기 말뜻을 못 알아듣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내가 오빠 프로포즈 받아준 거 모르냐며 왜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고 빈정거렸지요. 결국 제가 이런 대화 하기도 싫다고 짜증난다고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며 가방을 들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자기가 너무 억지를 부린 것 같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양가 어머님들만 모시고 살잡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 빼고 어머니만 모시라는 거냐니까 두 분을 같이 모시면 한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고 그래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잘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오빠가 뭔데 찢어놓으려고 하냐니까. 그러면 자기 엄마 기분은 신경도 안 쓰냐입니다.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한 집에 커플 둘의 솔로 하나면 말이 되냐면서 어차피 저희 부모님 각방 쓰시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갑방 쓰시는 거랑 별거하시는 거랑 같을 수가 있나요?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 억지만 쓰고 내가 그동안 만나던 남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자괴감이 다 들더라니까요. 결국 남자친구한테 도무지 오빠랑 결혼은 못하겠다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일은 둘째치고 오빠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상종도 하기 싫다고 했네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너도 언젠가 아이 낳고 엄마가 된다고 생각해보랍니다. 제 자식이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외면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냐면서 자식된 도리를 하자는 거랍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빠는 오빠 어머님께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나는 내 부모에게 하겠다 했어요. 왜 자식된 도리를 당장 오늘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랑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할 생각을 하냐고도 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듣기도 싫어서 그냥 뒤로 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네요. 집에 오니 부재중 전화가 50통 가까이 와 있고 장문에 문자도 와 있더군요. 제가 그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다면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잡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허탈하더군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흐른 거였어요. 이런 인간과 보낸 제 세월이 아까워서요. 솔직히 남자친구와는 폼을 보아하니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 하지만 여차하면 자기 누나 불쌍하다고 누나랑 조카도 데리고 살자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언니 두 분 다 그래도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결혼해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후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미 상견례까지 다 했던 사이라서 제가 파혼했다고 말을 했어도 쉽게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 파혼하자고 다툰 날 이후로 한 일주일 가까이 양가 어머님들께서 통화도 하시고 특히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곧 죽어도 절대로 같이 살 일은 없다.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사람 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뜻하지 않게 흘러가기도 한다면서 너무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된다 하시대요. 그래서 확실히 마음을 굳혔지요. 남자친구랑 절대로 결혼하지 않기로요. 앞으로 남자친구 소식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그놈의 효자 노릇, 자식돌이 얼마나 잘하고 살지 궁금하긴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년 차를 맞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신랑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 기간이 8개월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신랑은 저보다 7살 연상이고 곧 마흔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도 여자치고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급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신랑은 결혼이 엄청 급했었던가 봐요. 다짜고짜 청혼을 해왔을 때는 저도 한 발 빼듯이 대답했어요. 만난 기간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쉽게 정하겠냐고 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가 됐든 전부 다 저한테 맞추겠다고 사정사정 빌듯이 매달렸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고 봐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남편하고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주도권 싸움 한다고 서로 눈치 보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갔을 때 남편보다 더 좋아하신 건 시어머니셨어요.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가 뵈었을 때도 아파트 근처에 다 도착해 간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는 저희를 기다리실 정도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신 이미지였는데 그와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말수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장가를 못 가는 남편을 위해 백일 기도도 다니셨고 절에 가셔서 공양도 하시고 가실 때마다 300배도 하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아들이 장가 가는 걸 보지도 못하고 둘이 늙어 죽으려나 보다 하던 찰나에 제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홍기 놓친 다 늙은 아들을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짧은 기간이나마 남편과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성격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차분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거기에 직업도 억소리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 치고도 벌이도 괜찮고 회사 또한 탄탄한 곳인데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정리해고를 당할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외모도 봐줄만 하고 결혼을 위해 시작한 거라지만 운동도 하면서 자기 관리도 소홀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도 아들 걱정이 크긴 하시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실 정도인데 남편이 여태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때 좀 더 의심을 하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나 보네요. 아무튼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에 제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뭘 해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종류별로 과일이 들어있는 바구니 하나와 한우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보고는 과일을 돈 아깝게 뭐하러 사오셨냐고 하시고 소고기도 한우나 수입산 냉동 소고기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다음부터는 한우 같은 거는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시부모님이 짠돌이 구두쇠라는 생각보다 인사하러 온 건데 뭘 그렇게 큰 돈까지 썼냐며 걱정해 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기로 했는데 음식마저 따로 준비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어떤 진수성찬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해서 꼭 밥을 챙겨주셔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은 자식이 결혼할 상대방을 데려오면 식사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보통 아닌가요?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엄청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손수 음식 해주신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며칠 전부터 물어보시고 재료가 겹치더라도 남편이 좋아한다는 것 위주로 탕수육이며 돼지갈비에 찌개까지 일일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심지어 그날은 저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만나서 찾아뵌 거라 식사 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말도 못 꺼내고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들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뱃속에서 민망할 정도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자기나 저나 아직 식사 전이라고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근처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딱 잘라 끊으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무슨 외식이냐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헛돈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밥을 차려줄 테니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긴 했지만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손수 차려주시는 식사를 싫다고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차려주신 식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오첩반상 임금님 수라상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나간 유리 반찬통에 제멋대로 담겨있는 마른 반찬 몇 가지에 짝이 안 맞는 수저와 각기 다른 밥그릇. 거기에 국물 또한 전날에 드시던 걸 전자레인지에 데우셔가지고는 국물을 떠주시더라고요. 동네에 하나씩 있을 법한 중국집 이름이 적혀있는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국을 떠주시고는 저보고 얼른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려진 상을 보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왜 밥 안 먹고 왔다고 했으면서 숟가락을 뜨질 않는 거냐 물어보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밥 남기는 것만큼은 절대 금기라며 얼른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김치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거냐며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다시 냉장고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꺼내오신 건 다른 게 아니고 배달 음식 시킬 때 들어있는 뚜껑 대신 비닐로 밀봉되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반찬통이었습니다. 언제 시키신 건지 그 안에 있는 김치가 말라 비틀어져 들어있었어요. 어머님은 나중에 찌개 끓일 때 넣으려고 한 거였는데 며느리 될 사람인 저를 위해 특별히 기분을 내셨다며 밀봉된 포장을 뜯어 제 앞에 놔주시더군요. 정말 먹기 싫었는데 밥 남기는 거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하셨던 말 때문에 딴소리도 못하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심이나 모멸감까지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속이 살짝 상하더라고요.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 집안에 가구들이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40평형 신축 아파트인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새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취를 알릴 때 튀어나와 철컥철컥 소리만 내고 있는 망가진 뻐꾸기 시계며 가죽이 해질 대로 해져 있는 소파, 색깔이 맞지 않는 장식장과 서랍장 등등 세월의 흔적은 물론 어디서 주워오신 게 아닐까 싶은 가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마저도 저희 집에서 15년 전에나 썼을 법한 두껍고 커다란 상자 같은 텔레비전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딱 눈치를 챘습니다. 시부모님이 엄청난 구두쇠라는 사실을요.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남편은 이미 제가 화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예전부터 어렵게 살아오셔서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으시다. 나도 좋은데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고 두 분도 서울에 신축 아파트집 얻으시기까지 돈을 모으셨는데도 저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신 거라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어려워하면서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데려온 첫 상대방도 아니고 전적이 몇 번 있었는데 다들 두 분이 하시는 꼴을 보고 치를 떨고 떠나간 거라 그 사실을 말해주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시는 게 흠인 걸 알면 차라리 처음부터 꺼내는 게 좋았을 거라고 말해주고 사정사정하는 남편의 말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혼은 남편과 제가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양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나도 친정으로부터 간섭이 없도록 할 테니 남편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요. 특히 시부모님이 엄청난 짠돌이시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투성이인 상황에 불만이 아주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시고 간섭하려 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거역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늦게나마 올리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깟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시부모님처럼 궁상맞게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간섭할 여지를 드린다면 결혼 후에도 당연히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될 테고 그렇게 되도록 놔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대답해줬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그 어떤 불만을 이야기했을지언정 저는 전혀 모르는 일로 해줬고 그렇게 제가 꿈꾸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결혼식 마지막 순간에 초를 치셨네요. 함께 하객분들께 정신없이 인사드리고 나서야 뒤늦은 식사를 시작했거든요. 뷔페 막바지라서 사실 먹을 게 그리 많이 없기는 했는데 결혼식 동안 정신이 쏙 빠지는 바람에 사실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서 아쉽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그리 없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빈 접시를 채우며 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뭘 그렇게 드시고 싶은 게 많으신지 계속 오며 가며 하시며 접시를 잔뜩잔뜩 채워가셨어요. 저나 남편은 그나마 떠온 것도 입맛이 없어서 깨작대다가 모밀국수나 먹고 말아야겠다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음식을 가지러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쪽에서 조리해 주시는 분께서 저희 보고 많이 지쳐 보인다고 우동 한 그릇을 금방 내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던 찰나에 뷔페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은 양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 쪽이었고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와 직원분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후다닥 다가가니 시어머니 자리 아래로 무수한 검은색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안 봐도 무슨 일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뷔페 음식을 봉지에 담아가려다가 직원한테 걸리고 만 것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이 민망한지 고개를 딴 쪽으로 돌려 했어 모르는 척 하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막바지라지만 뷔페 안에는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셨었거든요. 음식을 싸가시면 안 된다고 조용조용 말하는 직원에 반해 시어머니께서는 직원한테 큰 소리로 내 돈 내고 먹은 음식인데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 하냐면서 큰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서 다 먹고 가면 돈 한 푼도 안 받을 음식들인데 집에 가져가서 먹나 여기서 먹나 뭐가 다른 거냐고 성질을 내시면서 말이죠. 손님이 왕인 것도 모르냐고 내가 오늘 여기에 밥값으로만 얼마를 낸 줄 아냐면서 몇백만 원을 내고 산 내 음식인데 내 집에도 못 가져가게 한다고 직원을 두고 아주 날강도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계셨어요. 직원분께서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프로페셔널답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조곤조곤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싸가지 못하게 하는 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량의 음식을 바로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관에도 취약한 음식이라고요. 집에 가져가셨다가 혹시 음식이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뷔페 측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에 대해서는 뷔페 측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음식 싸놓으신 봉지는 폐기 처리할 테니 달라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남은 음식 니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고 돈 받고 일하면 됐지 뭘 음식에까지 탐을 내냐면서 뷔페는 결혼식 비용에 포함된 일부이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니들 먹을 밥까지 계산한 적 없다고. 내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며 이 음식들은 어머님께서 꼭 싸가야겠다고 우기셨어요. 그 어이없는 광경을 저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그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직원분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어머님을 이해시키고 어떤 설득을 했는지 어머님이 그 음식들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뒤로는 직원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상황을 썩 괜찮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무슨 쪽이야 하면서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의 의견 다툼이 있을 때 해결은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할 당시가 집값이 아마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혼집이 구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남편과는 각자 서로의 부모님 댁에서 더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그러면 시댁에 와서 지내라고 제안은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싫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짠돌이 구두쇠로 사는 가풍에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2달 가까이 따로 떨어져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투자 가치도 있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구했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리모델링해서 꾸며놓고 살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전부 쓰고도 양가 부모님들께 많은 돈을 지원받아야 했어요. 대신 다행스럽게 대출 없이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집이 구해지고 나서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재택근무식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 1개를 제 작업실로 만들려던 계획도 있었고 하는 김에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싹 다 바꾸고 인테리어도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 쪽에서 반대를 하고 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설명을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결혼식이 이제 끝났으니 제가 강조한 대로 결혼 전에 간섭은 따로 없었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동안 하지 않은 간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짠돌이 구두쇠인 시어머니는 당연히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샤시부터 싹 다 바꿔버리는 거라서 예산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큰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액수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당연히 리모델링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는 입장이셨고요. 하지만 집에서 지내는 건 어머님이 아니고 저인데다가 저는 집에서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꼭 해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신혼집이 생긴 첫날부터 시어머니하고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네 신혼집 앞인데 후딱 와서 문을 열라고요. 아직 가구도 안 들어간 집에 무슨 일이신가 집으로 부랴부랴 향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도배지랑 풀을 잔뜩 이고 오셔서는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무슨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주고 하냐고 어머님께서 직접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님한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샤시부터 싹 다 바꿔야 한다고 몇 번을 설명드려도 어머님은 집이 잠잘 때 비만 피하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돈을 더 들여가며 고쳐서 사느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퇴근 후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일마저도 집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치사하게 나오기 전법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태주신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도로 돌려받아가야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니 암만 결혼식 올리고 남편과 같이 하루도 지내본 적 없는 그 상황에서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시어머니한테 휘둘려 살면서 제가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정 그러시면 돈을 가져가시든 결혼을 취소하든 마음대로 하시라 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께서도 본인 손으로 겨우 장가간 아들의 결혼 생활을 박살내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그저 계속 성질만 내실 뿐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가신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던 남편도 결국 저와 어머님의 줄다리기로 싸움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니 그 어디에 편도 들지 못하고 조금 난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계획한 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남편하고 본격적인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한 달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어딘가 모르게 남편이 조금 수척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돈을 도로 가져가시겠다 하는 와중에 별다른 소음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 남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아무튼 문제는 신혼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원해주신 돈을 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는 어머님을 남편 혼자서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어머님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걸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틈만 나면 저희 신혼집을 마치 본인 집인 것 마냥 드나드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제가 걱정돼서 오셨다 가는 게 아니었으니 그게 또 문제였어요. 말도 없이 들어오셔서는 전기세 나온다고 집에 있는 콘센트를 다 빼버리시는 건 물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하시며 보일러를 꺼버리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는 너네는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서 과일 같은 걸 사 먹느냐며 잔소리까지 하십니다. 처음 시댁에 찾아뵈었을 때 저한테 과일 같은 거 비싸다고 사올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게 아니라 돈 아까우니까 과일 같은 건 사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달달한 게 땡기면 냉수에다가 설탕을 타 먹으면 될 일 아니냐며 과일 사 먹고 돈을 언제 모으냐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은행에 빚을 지면 졌지. 이렇게 잔소리 들으며 살바야 어머님한테 그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을 빼가시라고까지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벌써부터 대출받는다는 소리를 한다고 아주 돈이 남아 도냐며 돌아온 잔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말 보일러도 꺼놓고 전자제품도 다 줄을 빼놓고 냉장고에 과일까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냉장고를 다 뒤지면서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는 것들을 꺼내시고는 그걸 저보고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먹냐고 하니 며느리가 집안일을 곧다구로 하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한테 제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까짓 게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고 자기가 진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니 잘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집해준 돈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시고는 버릇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부리는 갑질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와서 어머님 어떻게 안 해놓으면 저도 더 이상 안 참겠다고 한마디 하니 남편이 그 길로 곧바로 조기 퇴근을 해서 불이 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남편을 만나 어머님과 단판 지으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를 더 하시려고 아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더군요. 제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서 그것까지 저보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난감한 듯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답답해진 저는 어머님한테 그걸 어떻게 먹냐고 어머님은 그런 거 드시냐고 한마디 했죠. 어머님은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고 설령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면 그날 저녁에 밥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 자린고비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밥솥에 있는 찬밥 한 주걱을 떠서 양푼에 담고 음식물 쓰레기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한데 모아 비벼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푼을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었지 않냐고 음식 남기는 게 돈 낭비라고 하시니 책임지고 다 먹으라고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양푼 비빔밥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당연히 그 장면을 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걸 너 먹으라고 준 거지 우리 아들 먹이라고 준 것인 줄 아냐면서 연신성화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나 음식물 쓰레기들 다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만든 거라고 입이 워낙에 짧아서 다 먹지도 않을 거 이것저것 사재끼는 당신 아들이 돈 낭비를 한 거니까 돈 아끼는 방법을 교육하고 싶으시면 나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부터 다시 가르쳐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말 다 했냐고 하시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려는 찰나에 그제서야 남편이 호통을 치면서 어머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뒤집어진 결혼이 몇 번째인 줄 아느냐. 그런 어머니인 줄 다 알고도 결혼해준 며느리한테 잘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예 이번 기회에 파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이혼남을 만들 생각이냐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회사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런데 집안일까지 맡아서 해주고 있으면 집에서 업고 다녀도 모자랄 정도인데 어머니가 나서서 마음 떠나게 하고 계시는 거냐 소리쳤습니다. 집 살 때 보태주신 돈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비싸던 간에 그 돈 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겠다고 하면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꿔버릴 테니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간섭 안 하실 결심 있으면 그때 가서 뵙자고. 그때까지는 아무리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해도 모르는 척 할 것이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겠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어머님을 향한 남편의 반항이 처음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머님은 벙찐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계셨거든요. 남편이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 어머님 등을 떠미는데 어머님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보였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남편은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진작부터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된 건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 대로 어머님이 생각을 고쳐먹기 전까지는 방금 말한 대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제 앞에 다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얼마 전에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그제서야 조금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뒤로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아들은 그렇게 끔찍하신지 제 눈치를 다 보시면서 남편 기분은 어떤 것 같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부모된 마음에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똑같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방법이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저희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라고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넣지 않는다고요. 저도 결혼 후에 어떨까 늘 그려오던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가 있고 저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너희는 너희들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내가 악착같이 돈 모으던 걸 생각하고 그걸 너희들에게 강요하려 했다며 저희한테도 구두쇠 습관을 강요하는 건 그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시어머니의 불화로 남편이 가족과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남편이 가족이 아니라 제 편을 더 먼저 들어준다는 확신이 생겼으니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보려고 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단 하루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 저희 식구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 같은 이유로 파혼하게 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이미 벌써 한참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게 다 짜증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제 파혼 소식에 주변 지인들도 많이 놀랐고 그때는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보니 제가 상심이 많이 커 보였어서 그때는 저를 위로해줬는데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기도 하고 상황만 두고 보면 제 대처도 그렇고 웃음을 참아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파혼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찾아온 남자친구를 한 방 먹여줬거든요. 지금은 저도 다 지난 일이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적어보았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포기하고 가게를 차리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데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따지고 본다면 거의 대학 졸업한 후부터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까지도 꽤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서로의 지인들한테 서로를 소개시켜줬고 하나같이 저희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도 그 말에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었고 듣던 말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특히 남자친구 가족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그런 확신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중간 역할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쭉 보여준 유유부단한 모습에 마지막에 가서는 저도 질릴 대로 질려서 크게 한 방 먹여주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가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저한테 말하길 자기가 집안의 유일한 독자라서 가족들, 친척들 이쁨만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했어요. 연애를 길게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남자친구 가족들을 직접 만날 일은 없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 혼자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있던 상황이고 본가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더 벗어나야 있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남자친구 가족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도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차가 있어서 남자친구를 제가 데리고 그 지역까지 내려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할 테니 저보고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결혼 허락을. 특히나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어른을 오라가라 하게 만드냐고 그냥 차 끌고 내려가겠다 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는 면허를 따지 않고 있었던지라 연애하는 동안 차로 이동을 해야 할 때는 제가 항상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만 타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제가 운전하느라 고생할 거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스러워 보였으면 면허라도 따놓던가 그랬으면 서로 교대해서 운전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계속 부모님을 오라고 하겠다는 말에 내가 가는 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하니 남자친구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 자식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고향 내려가는데 친구들이 아내 될 사람 차 얻어 타고 온 걸 안다면 가오가 안 산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만 대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면허도 없으면서 그게 쪽팔린 줄 알았으면 진작에 면허 좀 따지 그랬냐고 하니 그냥 부모님이 오시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그냥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자며 고집을 피우길래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야 운전 안 하면 덜 피곤해서 좋고 시간도 아끼고 솔직히 아쉬울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만큼까지 제가 직접 가겠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거절한 게 남자친구 본인이니 이게 문제가 될 리도 없고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한들 할 이야기가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본가까지 데려가지 않으려던 진짜 이유를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위로 2명의 신우가 있어요. 2사람 다 남자친구랑 나이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큰 누나가 3살이, 작은 누나가 1살이었어요. 2사람 다 이미 진작에 결혼을 했고요. 저희가 한참 연애하던 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따라간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우리 누나들 만나서 좋을 거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한 게 난데없이 기억이 난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 서울까지 신우들이 떡하니 쫓아와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누나들 얼굴을 보자마자 낯빛이 사색이 되는데 저도 뭔가 잘못된 거구나 대번에 눈치를 챌 정도였어요. 집안 독자라서 귀하게 자랐다더니 남자친구는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보다 누나들 대하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질문은 남자친구 누나들한테서나 들었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들은 질문은 거의 없다시피였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월 매출이 어떻고 마진은 어느 정도 가져가냐 하는 전혀 몰라도 되는 이야기까지 묻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얼마나 버는지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장사라서 그때그때 달라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진 못하겠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차키를 보더니 그 정도 차를 끌면 한 달에 8,900은 버나보다 1,000은 버나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레짐작을 하더라고요. 차는 부모님이 사업하는데 남들한테 얕보이지 말라고 사주셨던 거기도 하고 월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 3, 400 가져가는 게 전부예요. 잘 될 때는 500 넘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얼마 버는지는 정확히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꼈더니 지들끼리 대답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들 말이 맞았네 하면서 알아서 결론을 지어버리더군요. 그냥 결혼 전에 올케들 제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너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기들끼리 그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낼 거냐면서 저기 길 건너에 백화점이 있던 게 거기서 쇼핑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느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요. 딱 봐도 제가 돈 좀 번다고 하는 것 같으니 성의를 보이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날아나온 건 생각도 안 하고 본전 운운하면서 내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 어이가 없었지요. 저는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저는 가게에 일보러 나가야 하니 같이 못 갈 것 같고 남자친구가 오늘 회사도 연차를 냈으니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같이 쇼핑하면 되겠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뭐 사소한 선물이라도 사서 들려보낼 수는 있지만 딱 봐도 백화점 가자고 하는 게 한두 푼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눈치 없는 척을 했는데 나름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말에 누나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올케나 며느리로서는 빵점이지만 반대로 따지면 똑순이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남자친구한테도 이러려고 안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들이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만 따로 서울로 모시려고 한 건데 이 자리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오냐오냐 곱게 자랐다더니 어찌 누나들한테는 쪽도 못 쓰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지 누나들이 독자인 자기 때문에 희생한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 누나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둘이 특히나 어렵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고 그냥 안 좋은 꼴 결혼 전부터 보여주기 싫어서 숨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결혼 전에야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혼 후에도 신우들을 계속 피할 수는 없지 않았겠냐고요. 그럴 때는 남편 될 사람인 너가 중심 딱 잡고 중간 역할을 잘해주던가 하는 게 맞다고요. 이번 일만큼은 처음이니 그냥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해 달라고 했어요. 특히나 가족들과 저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국엔 제가 남의 집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러니 남편 될 사람인 너가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잘 알겠다고 하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고 그렇게 하겠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사실상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 그냥 믿음을 갖는 수 말고는 저도 다른 수가 없었지요. 양가상견례 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예비 신우들 또한 눈치가 있는 건지 그 자리에는 따로 따라 나오지 않았고 말이지요. 양가상견례가 끝난 이후부터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차에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자기랑 같이 본가에 좀 다녀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첫 인사드린다고 내려가겠다 할 때만 해도 억지 부리면서 못 내려가게 하고 기어이 부모님을 서울까지 오시라 했으면서 본가에 내려가자고 드니 저게 뭔 속셈인가 어이가 없었지요. 그땐 그래놓고 왜 이제서야 본가에 내려가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집에 제사가 있는데 그날 친척분들이 다 모이시니 인사를 드리러 가면 어떻겠냐 묻더라고요. 양가상견례가 끝났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힌 상황이긴 했지만 딱히 남자친구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제가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모인다면 고려라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모이는 이유가 집안 제사 때문이라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미쳤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기 싫은 제사를 결혼 전에 벌써부터 참석하고 싶어 하겠냐 했어요. 인사드리는 것도 결혼식 때 다 오실 분들 아니냐. 인사는 그때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결혼식 이후에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제사 때문에 다녀와야 하면 혼자 다녀오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또 우물쭈물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할아버지가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척들 인사는 겸사겸사 저한테 둘러댄 이유였고요. 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장 어른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목소리가 엄청 크시다네요. 거기에 이제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유산 상속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눈밖에 들지 않으려고 안간힘이라대요. 자기가 독자다 보니 혜택은 제일 많을 텐데 할아버지가 아들 중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제일 눈에 차지 않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처리도 대충 하고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 못 믿었다고 독자인 자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할아버지한테는 한 푼도 못 받아가실 뻔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이참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점수도 따고 하면 아버지도 기가 살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미리 단단히 말해뒀어요. 전번 누나들하고 있을 때처럼 중간 역할 잘못하고 내가 당하는 꼴 지켜보고만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이번만큼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남자친구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지만 남자친구 누나들도 이미 벌써부터 도착해서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집안 어른들 다 모여있고 한자리다 보니 제가 나서서 전부 다 할 것까진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눈치 보면서 간단한 일거리 정도는 도울 생각이었는데 예비 신우들 두 사람을 보니 그럴 생각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초에 결혼했다면 모를까. 결혼하기 전인 시기에 따지고 보면 남의 집 제사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얄미우라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사도 딱 잘라서 참석 안 했어요. 애초에 저희 집은 종교가 달라서 제사도 안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 할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처음에는 독자인 손주며느리라고 너털웃음까지 지으며 좋아하셨는데 제사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니 헛기침만 계속 하시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곧 며느리 될 사람이 제사에는 왜 참석 안 했냐 물으시길래 아직 진짜 며느리도 아닌데 조상님들도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집 딸한테 절 받기 싫으셨을 것 아니냐고. 결혼 후에 정식으로 제가 며느리가 되면 그때부터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제사도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느냐고 묻길래 그냥 명절 때도 친척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만 드리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정도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님이 제 성씨를 두고 어디 성씨냐 물으시더군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봐서는 근본 없는 집안일 수도 있겠다며 양반 집안에 천한 걸 드릴 수 없으니 미리 알아봐야겠다고 농담하듯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묻는데 신우들이 누구한테 그 성격들을 물려받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성씨 무슨 파 몇 대손 학렬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님이 그날 통틀어서 가장 큰 역정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보고 냉큼 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제사 문제로 제가 말대꾸했을 때보다 더 역정을 내는데 묻는 말에 대답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몇백 년도 더 지난 조선시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원래 남자친구 집안이 그때 무슨 높은 벼슬까지 했던 집안이었는데 저희 조상님 중 한 분의 관계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집안이 높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집안의 원수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당신 살아생전에 그 집 구석 사람을 며느리로 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불똥은 남자친구 아버지한테까지 튀어서 너는 집안의 제사를 이어갈 놈이 그런 중요한 것도 확인 안 하고 결혼을 허락한 거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 500년도 더 지난 조선시대의 일을 가지고 선조일로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애초에 그 와중에 내 편이 돼서 중간 역할 잘해준다던 남자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지.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이 결혼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듣다 열받아서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일처리 하나는 참 잘한 것 같다고. 귀향이 아니라 아주 옥살이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게 참 아쉽게 됐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리고 그 길로 차 끌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전화해서 자기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할아버지를 설득시킬 수는 없겠고 어차피 오래 연애하지 않았냐고. 오늘 내일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시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오늘 소리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거뜬하실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기다리겠냐고 그냥 당장에 파혼하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할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제가 아주 사람을 봐도 잘못 봤고 똥을 밟아도 제대로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 누나 중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많이 상심해 있다고 하면서 예단에 자기들 받을 명품 가방 하나씩만 해주면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할아버님을 설득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어떻게든 제 돈으로 뭐 하나라도 뜯어내려고 저러는 모습을 보니 파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당장에 전화해서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누나들도 쓸데없는 일로 전화만 안 오게 만들면 그냥 파혼으로 끝내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오래 연애를 해왔다 보니 둘이서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황당한 사연을 들으면 그 지인들도 분명히 남자친구한테서 등을 돌릴 게 뻔했고 걔중에는 남자친구가 제 덕에 일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제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황당하기만 했는데
차차 시간이 지나니까 차라리 파혼으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결국 그 집 구석 누나들하고도 평생 부대끼며 살아야 하고 거기에 독자니까 그 집 구석 제사까지 제가 받아올 판이었으니 말이지요. 최대한 파혼한 거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은 결정이라 생각하니 이겨내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남자친구가 제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왜 찾아왔냐고, 내가 경고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고 얼른 꺼지라고 쏘아붙였더니 남자친구가 이번엔 다른 일로 온 거라며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제 앞에 무릎을 다 꿇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정하셨던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리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해준 말 때문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남자친구를 앞에 두고 아주 배꼽을 잡고 웃어버렸네요. 아무튼 파혼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 유산 문제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족보로 좋기 몇백 년은 돼 보이던 물건을 찾았다고 하대요.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 그건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은 그냥 양장본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된 만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감정을 맡겼는데 오래된 책인 만큼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감정가는 후하게 나왔답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그 책이 알고 보니 족보는 맞는데 호적대장 같은 책이었다대요. 말인즉슨 남자친구 집안은 할아버님 말처럼 오래전에 고위관직까지 올라간 유서 깊은 양반 가문 혈통이 아니라 귀양살이 가고 나서 그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어찌어찌 부를 형성해서 재력으로 평민신분을 살 수 있었고 그때 자연스럽게 일하던 집안의 성씨를 물려받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대요. 그러니 말인즉슨 그 500년을 넘게 내려온 집안 싸움도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아 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제 저랑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몸소재 가게까지 행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은 커녕 파혼을 결정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남자친구와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천한 놈이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 집이 제사만 안 지낼 뿐이지 니네 할아버지 말 맞다나 조선시대 때부터 벼슬하던 근본 있는 집안이지 않느냐고 어디 감히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했지요. 30초 줄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포졸들을 불러서 곤장형을 내리겠다고 어디 미천한 놈이 양반 앞에서 똑바로 말을 붙이냐고 으름장을 놓으며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아직도 그때 그 분해하던 남자친구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남자친구 할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리 박차고 나왔을 때보다 속이 훨씬 더 후련했네요. 남자친구 딴에는 집안끼리의 문제로 비극적인 이별을 하게 된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제가 파혼을 결정한 건 남자친구 가족들과의 문제도 컸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단력 없고 중요할 때 제 편 한번 들어주지 못하는 못 믿어온 모습 때문이 가장 컸거든요. 여태까지 이 파혼의 이유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6년을 넘은 인연의 종지부를 찍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파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내린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저희 집도 부족함이 없고 저도 제 사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마 남자친구는 할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물려받아도 지 누나들한테 다 빼앗겼을 거예요. 평생 남의 편으로 살 남편을 믿고 사는 것보다 평생을 혼자 살더라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렸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했을 명절날 정말 별거를 다 봤네요. 시부모님께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장깨 부리던 남편, 큰 코 다치게 해줬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걸로 여러 번 다툰 적은 있지만 큰 실수를 한다거나 선을 넘는 적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당연히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주는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쫌생이 마냥 혼자 꽁에 있다가 쌓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헐남자답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서로 상의 후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 쪽
그러니까 저랑 친정 쪽에서 조금 더 비용을 하게 되었어요. 액수가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결혼식 막바지쯤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입을 맞춰서 예단으로 명품 가방 같은 걸 좀 해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별 이유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나 친척분들한테, 신우도 주변 친구들한테 며느리와 올케가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을 해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당연히 해와야 하고, 그걸 해와야지 이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단 헷가는 집도 있고, 없기도 하니, 솔직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 의견을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사치레이고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해와야지만 이쁨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인 당신들 아들이자 남동생 또한 처가의 이쁨을 받아야 하니 똑같이 뭐를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1,500이나 더 써가면서 이쁨을 구걸해야 되고 남편은 빈손으로 와도 사위니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 싫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남편이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만 남편이 제가 예단을 해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어머님이 고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답니다. 가족이다 보니 마주치기는 마주쳐야 되기는 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신경전을 하는 편이라시대요. 그런데 고모도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글쎄 뭐 명품 어디 걸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더욱 더 명품 가방 받기를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걸 안 해오면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제 고집도 알겠지만 기분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1,000만 원 아까워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거 뒤집어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애초에 반반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 체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덕의 말을 바꾸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가족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원래 계획을 뒤집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당시에는 남편 입장도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정어머니가 고모한테 기죽는다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을 거다 싶더라고요. 또 괜히 그거 안 해왔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자존심이라도 짓밟혀서 괜히 열등감 느끼고 그랬다가는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이상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혀서 괜한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딱 절반 나누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와 신우 명품 가방 사주는 걸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생겼는데 그냥 당연한 거 한다는 식으로 무르르듯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내가 이걸 해올 테니 넌 뭐를 해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툭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고마워만 하려고 하고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만큼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득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자기가 저한테 체면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반반 결혼하면서 저희들 모아놓은 돈은 애초에 처음부터 액수가 똑같았고 양가에서 지원받아오는 금액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1,500을 더 해오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더 해오는 만큼 자기도 더 해와야 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는 꺼낼 수 없었나 봐요. 애초에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것 같네요. 아마 남편이 시부모님께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 저희 친정에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나중 가서는 또 다른 이유로 저희 쪽에서 조금이나마 돈을 더 쓰게 만들 구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자기가 더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께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해결책이라고 하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미 저희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가에 돈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용돈이라든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보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는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여윳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한들 그게 저희 재산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친정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돈만큼은 자기가 꼭 자기 돈으로 채워서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게 말뿐이라도 충분히 남편이 저한테 빚지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1,50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잖아요. 솔직히 남편이 1년 버는 돈으로 생활비 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못해도 2년은 개인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시댁에도 땡전 한 푼 못 드리고 모아야 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남편의 굳은 결의가 보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친정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해서 시모와 신우가 가지고 싶어 하던 그 명품들을 사다 달랐네요. 그래도 두 사람이 특히 시어머니가 기가 잔뜩 살아가지고 이거면 안 그래도 낮은 고모의 코를 더 납작하게 만들 수 있으시다나 뭐라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좋아라 하니까 제 기분도 따라서 좋긴 하더군요. 물론 그 뒤로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명품 가방은 들지도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옷장에 모시고 꺼내지도 않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여윳돈에서 처가에 돈을 주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1년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공식적으로 용돈을 드릴 만한 날이 몇 개나 있겠어요. 기껏해야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각각 한 번씩 어버이날과 추석과 설 이렇게만 해서 5번이 최고였지요. 그러니 남편이 1년 만에 그 액수를 청산하려면 300씩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쓰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결혼하는데 모든 비용을 썼으니 여유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돈을 막상 주자니 자기 부모님 생각도 났을 테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름 봉투라고 준비했는데 10만 원을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액수를 따로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고 저도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친정어머니한테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1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0만 원씩 드린다고 계산해보면 1년에 5번에서 50만 원이잖아요. 애초에 약속했던 그 1,500만 원치를 채워드리려면 2년에 100만 원씩이니까 못해도 30년은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금액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 초반이다 보니 남자가 회사 생활하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여유 자금이 아직 모자라서 금액을 그렇게 드렸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어머니 생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족 행사로 신우의 생일이 껴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모르게 하고 넘어갔으면 열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우가 자기 생일이라고 설레발을 쳐놓았던 것도 있고 해서 신우 생일 앞두고 남편한테 선물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화장품 중에 5만 원 조금 넘는 적당한 게 있길래 그걸로 준비했어요. 적당히 브랜드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괜찮은 선물을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 생일이라고 시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고 저는 선물이라고 준비한 걸 신우한테 줬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 선물을 봤더니 지 동생은 돈으로 100만 원을 자기한테 줬는데 저는 5만 원짜리 화장품을 줬다고 하면서 올케가 보기보다 그릇이 작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성의를 무시하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없이 신우한테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앞불싸 싶었는지 신우 말에 왜 쓸데없이 그딴 걸 말하냐며 신우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과 당황한 표정이 한데 섞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던 문제였지만 일단 온 가족들 다 있고 식당 안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은 해명이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결혼했고 누나랑 매형이 우리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냐며 그냥 할 도리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신우, 저희 축의금 30만 원 해줬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 남편이며 신우 남편의 남동생 2명의 신우네 시부모님까지 우르르 다 데리고 왔어요. 축의금 따로 안 낸 건 당연한 일이고요. 신우 남편 남동생들, 제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다며 당당하게 떠들 때부터 솔직히 신우고 신우네 남편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6명이서 와서 30만 원 내고 갔으면 두당 5만 원씩 내고 간 건데 우리가 결혼할 때 신우한테 뭘 받았다고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을 척척 내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러려고 반반 결혼하고 돈 관리도 따로 하자고 했던 건지 싶었어요.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내년이든 미래에 그 언제든 간에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신우도 입단속 잘하면 저는 알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결혼 전에 했던 약속도 있는데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돈 꼴랑 10만 원으로 넘어가 놓고 신우한테 100만 원씩 톡톡 내주는 남편이라니 정말 열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초반에 확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남편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좋게 넘어가고 남편 달래서 너가 내 친정에 하는 거 봐서 좀 덜 받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해주면서 달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봐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딱 잘라서 정해놓기로 했지요. 10만 원씩 들여서 30년 동안 그 돈 갚을 계획이었냐? 그렇게 따지면 30년에 걸쳐서 그 돈을 갚는 거지. 용돈을 드리는 건 한 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런 와중에 나는 신우한테 선물까지 사주고 그릇이 작네 어쩌네 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니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법 다 필요 없고 남편한테 1년에 딱 하루 정해서 그때 300만 원씩 보내드리라 했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는 알아서 용돈 너가 따로 챙겨드리고 돌려주겠다. 갚겠다 한 그 돈은 어떻게든 약속 지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시댁에 돈을 얼마를 가져다 바치던 생활비만큼은 빼먹지 말라고 했고 친정에도 해야 할 도리만큼은 하라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 도리 정도는 하겠다고 했지요. 남편도 별 수가 없었겠지요. 당장 신우한테 저 모르게 돈 빼돌렸다가 하루도 못 가 빼도 박도 못하게 들켜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남편이 약속한 대로 친정에다가 300만 원을 보냈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꽤나 어려움 없이 괜찮게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군소리 없이 하기로 한 대로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독하게 그랬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지난 설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 후에는 처음 맞는 명절이었지요. 시댁에 아침 일찍부터 들러서 저녁 식사 전에는 친정에 방문한 뒤에 그냥 하루 일정으로 양가 인사드리고 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보낸 돈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에는 시부모님 용돈이라고 친정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챙겼습니다. 줘야 할 돈 준 거긴 하지만 남편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할 테니 나름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도 기특하게도 시댁하고 친정의 용돈을 똑같이 준비했더라고요. 여유가 워낙에 없었는지 20만 원씩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도 와 있었어요. 식가족들끼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으니 화기애애하니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모처럼 설날인데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윷놀이에는 또 돈이 빠질 수 없지 않냐면서 판돈을 걸고 하자더니 언제 챙겼는지 지갑에서 100만 원을 턱 꺼내놓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윷놀이에 돈이 그만큼 걸리면 그게 명절날 가족들끼리 재미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옆구리 쿡 찔러서 작은 소리로 물어봤는데 남편이 걱정 말라면서 따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져줬다는 느낌이 드는 윷놀이였어요. 평소에는 승부욕이 강해서 사소한 거 안 지고 넘어가는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져주고 나서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제 눈치 본다고 시댁에 용돈은 크게 못 주겠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었구나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제가 딱히 시부모님께 용돈 크게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몰래 준비해놓은 봉투에서 조금 덜어서 10만 원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딱히 남편의 속보이는 편법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식된 마음에 자기 부모 더 챙기고 싶을 수도 있지 싶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에 가서 생기고 말았네요. 저녁 식사 끝나고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가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도 반나절만 있다 왔는데 저 혼자 이기적이기는 싫어서 같이 과일 먹고 대화 좀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설날에는 윷놀이 아니겠냐며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내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녁 늦었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윷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막무가내로 설날에는 윷놀이를 해야 한다면서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댁에서 했던 것처럼 돈이 걸려서 해야 재미있지 않겠냐면서 100만 원을 걸고 하자대요. 친정 부모님이 무슨 윷놀이에 100만 원을 걸고 하는 집이 어디 있냐 하시니 방금 시댁에서도 하고 왔다고 오랜만에 윷놀이 하면 재미있으실 거라면서 자꾸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냥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일부러 져주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나 싶었지요. 그냥 드려도 될 걸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름 시댁에서처럼 분위기도 띄워보고 하려는 건가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 그러지 말고 윷놀이 같이 하자고 저도 거들었지요. 어차피 남편이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댁에서와는 다르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요. 깐족거리기는 더럽게 깐족거리면서 자기 혼자 신나서 윷놀이를 하는데 기어이 그 판을 이겨먹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어이없는 상황에 난감해 하시는데 돈 걸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며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니 그 돈을 꼭 가져가야겠다며? 장인장모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달라드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니 저한테 시댁에서 잃은 게 있으니 손해가 막심하다고 본전 찾아서 돌아가야지 않겠냐면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남편을 거들어주는 척 했지요. 본전 뽑으려면 이대로 갈 수 있겠냐고 판을 좀 키우자고 말하고 친정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월 초에 보낸 300만 원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하길래 제가 일부러 윙크까지 하면서 눈으로 가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자기랑 한편이 된 건 줄 알고 그럼 마지막 판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무슨 속셈이 있다는 걸 대번에 눈치채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고는 못 견디니까 한 번 더 하자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윷놀이 시작하려고 할 때 저도 화분에 있는 돌멩이 몇 개 들고 와서는 저는 개인으로 참가하겠다고 했지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부가 한 팀이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길래 시댁에서는 신호까지 해서 셋이서 했는데 그리고 1대1로 하는 윷놀이가 어디 있냐고?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고 했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눈치채서 당황하고 있는 남편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억지로 마지막 윷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두 팀이서 남편 하나 잡자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무슨 재간으로 윷놀이를 이기겠어요. 남편이 말을 옮기기만 하면 곧바로 이어서 친정부모님하고 제가 잡아버리니 윷놀이가 끝났을 때 남편은 말 하나도 윷판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네요. 망연자실한 남편한테 뭐하냐고 빨리 가서 돈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까 100만 원 딴 거는 빼줄 테니 200 가져오라고 했네요.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우물쭈물하길래 돈이 없기는 왜 없냐고 낮에 시부모님한테 드린 거 빌려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친정부모님한테 드릴 빚만 늘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네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삐져가지고는 저는 본체만 체하며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삐죽대고 있는 걸 보니 저도 역으로 한 방 먹여준 걸 떠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랑 시부모님한테 돈을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그냥 가족들 품에 끼고 같이 살지 그랬냐고 했죠. 나랑 결혼해서 생활비 반반씩 내고 월급 아껴서 시댁에 보낼 계획이면 그냥 갈라서 자고 했네요. 그게 싫으면 나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테니 돈 관리 각자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요. 남편의 계획은 결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경제권 가져와서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말한 친정에 갚겠다는 돈은 남편 월급에서 일부씩 재서 따로 모으고 있어요.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친정에 돌려드릴 돈만 끝나면 양가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용돈이며 생활비며 보낼 생각입니다.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적당히 양가에 똑같이 말이지요.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와이프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한동안은 장께 부릴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한 방 먹여주고 저나 남편 두 사람한테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두고두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